목포와 보성을 잇는 남해안 철도 사업이 전철화됩니다. 공사가 완공되면 목포에서 부산까지 2시간 4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어촌에서 생선을 담을 때 쓰던 상자를 만드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지만 요즘은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져 정겨운 항구의 풍경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신임 총장 취임 6개월을 맞은 순천대 고영진 총장이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상위 50위권 대학을 목표로 순천대를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2,400톤가량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석탄 발전기 4개의 가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부산을 가려면 시외버스를 이용하거나 6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무궁화호를 이용해야 했는데요. 목포에서 보성으로 연결되는 남해안 철도가 전철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크게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에서 보성까지 공사가 진행 중인 남해안 철도 공사. 하지만 단선 비전철로 추진하다 보니 열차 운영의 효율성과 편의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정부가 목포에서 보성 간 남해안 철도 전철화 사업에 대해 적정성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국회하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를 수차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철도 건설이 건설 후에 전철화가 돼야지만 사업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했고 그 결과 이번 같이 사업 계획이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목포에서 부산까지 가기 위해서는 기차 편인 무궁화호나 버스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편수가 적은 데다 이동 시간이 무궁화호의 경우 6시간 30분 이상 소요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목포 임성리역입니다. 남해안 철도가 완공이 되면 이곳 임성리역에서 출발해 부산까지 2시간 40분이면 도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영원한 문화교류와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라남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철화로 바뀐다는 소식에 지역에서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좋죠. 여기서 가면 좋죠. 안 좋을 거 하나 없죠. 온다고 봐야죠. 사실이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았습니다. 현재 목포에서 부산 간 남해안 철도 가운데 부산에서 순천까지는 복선 전철화가 완료됐거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번 적정성 판정으로 목포에서 보성까지도 전철이 놓아지지만 보성에서 순천까지 연결되는 철도 공사는 계획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 공사가 진행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목포에서 보성 간 철도가 단선으로 연결돼 복선화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까지 보성에서 순천까지 연결되는 노선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 개통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예산과 노선 확정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만큼 철저한 대비와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과거 항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풍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촌마을 주민들이 생선을 담을 때 쓰는 어상자를 만드는 모습인데요. 요즘은 유통비를 줄이기 위해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항구가 늘면서 정겨운 항구의 풍경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바다와 맞닿은 목포의 작은 항구 마을에 망치질 소리가 요란합니다. 단 한 번의 망치질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취를 감추는 못. 20초도 채 되지 않아 나무로 만든 상자 한 개가 완성됩니다. 어민들이 잡아온 생선을 담는 데 쓰는 어상자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서 고기 잡아갖고 온 거 고기를 여기다 담으려고 만드는 거예요. 항구에 배가 돌아오면 마을 주변은 자연스레 일자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생선을 사고 팔거나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각종 어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겨난 일자리가 바로 어상자를 만드는 일. 하지만 요즘은 어민들이나 수협에서 일부 어상자를 플라스틱으로 교체해 일감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강망은 나무상자, 유자망은 플라스틱. 많이 줄었죠. 예전에 비하면 배가 많이 감축했으니까. 배가 줄어서? 예, 그전에는 배 수가 한 200척 됐는데 지금은 큰 배들이 60척인가 몇 척 되고 이제 나무 어상자가 처음 만들어진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항구마을에선 일제의 잔재 탓에 어상자 대신 학꽃 또는 학꽃짝이라는 잘못된 표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광주리를 썼던 기록이 남아있어 처음 제작된 시기는 일제 강점기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아들 그때는 고기 상자 짜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애기들까지 와서 못질을 해. 고기 상자, 학꽃 짜는 사람들. 그러면 리아카에다 싣고 막 그 안강망 배가 얼마나 많아요. 동명동에서부터 여 밑에까지. 언제 생겼는지조차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을 만큼 하찮은 대접을 받고 있는 어상자. 하지만 항구마을에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어구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나무 어상자를 보존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지난해 순천대학교는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중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교육부 평가에서 상위권을 유지해왔던 만큼 이번 결과는 지역사회에 충격을 안겼는데요. 순천대가 신임 총장 취임 6개월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활동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고영진 총장의 포부와 더 좋은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한 학생들의 바람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서 역량 강화대학으로 선정된 순천대학교. 이 역량 강화대학은 전국 180여 개 대학 가운데 120등 밖으로 밀려난 결과를 말합니다. 역량 강화대학으로 선정되면서 교육부는 순천대에 구조조정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평가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시 박진성 순천대 총장이 주기에서 물러났고 신임 고영진 총장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 총장은 취임 6개월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행정조직과 학사조직을 개편했고 대학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발전기금 50억 원을 마련했으며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연간 8억 원의 강의료를 절감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느 대학도 마찬가지로 다 지금 열심히 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뛰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다시 뛰는 순천대학교라는 슬로건을 갖고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 그래서 교육혁신본부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취업률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요. 취업에 관해서는 인재개발본부를 만들고 그다음에 대외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대외협력본부를 별도로 다 총장 직속 부서로 설치를 했습니다. 오는 2021년 교육부 3주기 평가에서만큼은 상위 50위권 안에 진입하겠다는 순천대. 대학이 제도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학생들도 많은 기대와 바람을 전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가장 큰 고민이 취업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취업 문제를 총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은 대학생들한테 더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학대회 같은 것도 열리지 않고 학생 자치기구의 신뢰도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들도 학생 사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숙사가 시설 면에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기숙사 밥이 신관 밥이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노력해 주시는 만큼 더 신경을 써주셔서 밥이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세와 더불어 정시 비중 확대로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방대학. 위기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한 단계 도약을 꿈꾸는 순천대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우리 동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3가지 키워드를 주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잔악계나 불조심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화재 위험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영암과 여수 등 창고 건물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25일 오전 9시 30분쯤 영암 대불 산업단지에 있는 한 건물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근 도자기 공장과 식품 저장 창고 등 건물 3채가 모두 타버렸습니다. 여수에서도 윤활유 창고에서 불이 났는데요. 27일 오전 10시쯤 여수시 율촌면에 한 윤활유 보관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근 가구점과 창고 등 5개 동이 전부 타버렸습니다. 화재 규모는 컸지만 영암과 여수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들은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는데요. 불이 순식간에 커지면서 인근에 있는 다른 건물까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최초 목격자나 주변 사람들은 불이 이렇게 크게 날 줄 몰랐다고 밝히기도 했죠. 잔악계나 불조심,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에 충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사랑의 붉은 부대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이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김치 만들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역민 2,600여 명이 참가해 김치를 만들었는데요. 일반 봉사자와 수능을 마친 학생도 참가해 힘을 보탰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을 붉은 앞치마가 가득 메워 장관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시 승격 70주년을 기념해 순천시가 그동안 흩어져 진행됐던 김장 행사를 이 한 장소에서 만들기로 하면서 이색적인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 쓰인 절임 배추와 양념이 지역 농가에서 구입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김장 나눔 행사는 재능 기부로 마련된 공연도 함께 펼쳐지면서 참가자들에게 기운을 전했습니다. 2만여 포기의 김장김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소외계층 7천여 명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김장 봉사를 하는 단체들이 모두 모여 한 번에 진행하다 보니 평소보다 더욱 풍성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키워드는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이 광양읍 터미널이 임시로 운영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는 적자가 심하다는 이유로 운영을 포기했다가 다시 운영하겠다고 밝혀 정상화될 것으로 보였었는데요. 광양시가 운영사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운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임시터미널 체제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은 서민들의 발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자의 상황이나 의지에 따라서 이 터미널이 운영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면 이용자들의 불편은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네 브리핑이었습니다. CJ헬로가 지난 4월 고성 산불 당시 지역 밀착형 재난방송을 펼쳐 지역 안전에 기여한 공로로 2019 안전문화 대상 시상식에서 민간기업 부문 최우수 상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CJ헬로는 산불 발생 직후 지역 채널을 특보 체제로 전환해 46시간 특별 재난방송을 진행했고 산불이 꺼진 이후에도 복구 상황과 대책까지 지속적으로 전달해 지역 밀착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 방송을 진행해 18억 원의 성금을 전달했으며 사회공헌 캠프를 통해 구호와 복구를 돕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눈길을 모았습니다. CJ헬로는 산불과 태풍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재난방송과 구호, 복구, 모금이라는 종합 재난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산책하기 좋은 언덕마을, 바다를 품은 목포 서산동 보리마을에선 주민 참여로 보리마당 마을 산책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지역 재생을 위해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마을 산책을 통해서 관광객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요. 목포시 도시재생과 정성훈 주무관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보리마당 마을 산책이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는지 소개해 주시죠. 저희는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그 주민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는 프로그램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 보리를 특화해서 만든 보리 막걸리하고 보리 술빵들을 그 시음회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이들 위해서 도라트와 화분 가꾸기 체험도 했었고요. 네, 이 사진으로 보니까 정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요. 보리마당 마을 산책에 참여한 관광객들의 실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저희가 지난 23일 주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그 운영 결과 그 5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팀과 주민이 같이 참여하는 소규모 마을 축제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다른 축제와는 달리 주민이 행사 기획부터 운영까지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하는 거라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날 그 관광객들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의 모습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어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 하셨고, 특히 주민들이 참여하여 축제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는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관광객들은 TV나 영화에서 봤던 예전 마을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으며 보리마당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광은 유럽의 어느 해안 못지않게 너무 아름다운 풍광이어서 꼭 다시 찾고 싶다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마을 행사라서 더욱 뜻깊었을 것 같은데요. 보리마당 마을 산책처럼 2020년도에도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예, 올해 그 23일 했던 행사는 2020년에 개최할 그 마을 축제의 예행 연습과 같은 그런 성격의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지고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비점들을 주민이 직접 느끼고, 또 내년 축제에는 이러한 보완점들을 해소할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리마당 마을 산책을 통해 서산동 주변 관광지까지 관심을 가져 지역 관광 또 경제에도 큰 활력을 불어넣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날이 갈수록 바람이 한층 더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영하 3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5도로 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나날이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에 머물면서 다소 쌀쌀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토요일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일요일 오전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비는 월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본격적인 초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외유성 해외 연수 논란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개선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먼 상황으로 해외 연수 무용론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해외 연수를 두고 매년 되풀이되는 외유성 논란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김순호 변호사, 또 안병환 전 농어민 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민을 대표하는 지자체장, 의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현행 헌법 1987년 헌법이 생기면서 지방자치제도를 새로 이제 예전에 있었던 걸 다시 부활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91년에 지방의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20년 이상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은 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분들이고 지방에 있어서 지방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분들이죠. 예산안을 구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고 다 집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능력이 우수하고 자질이 우수해야 한 지방의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예. 네, 이제 지방 살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가장 크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네,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중앙정부 정책에서 소외됐던 지역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발굴하는 것. 그래서 중앙정부를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게 이런 지자체, 단체장 또는 의원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맞춰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발굴, 의원들은 또 이것들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 기능도 강화하고요. 가장 큰 거는 우리 사실 중앙정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하는 일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데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면서 좀 더 가까이에 있다 보니까 좀 더 빠르게 그리고 민의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기구가 지방의회의 역할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현 정부 들어서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가 지방의 의원들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이 커진다 이 이야기는 권력이 넘어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그 권력은 무엇이냐? 바로 예산에 넘어왔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그 탄생할 때,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로 나와서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지역특별회계, 지특회계 사업을 지방 이양하겠다. 2020년부터 이양하겠다고 하고 실제 그 규모가 내년도에 한 3조 원을 넘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 예산이 지방으로 다 분배가 된다면 실제로 지방비까지 매칭한다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만큼 지방으로 권력이 더 이동하고 있다라는 걸 방증하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자체장과 의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알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주제죠. 외유성 연수에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유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근절되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쉽게 얘기하면 놀러 갔으니까요. 극단적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해외 연수를 간다라고 한다면 의원들이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첫 번째는 어떤 지역에 현안이 있을 때 그 현안과 관련된 선진 사례를 보고 그것들을 적용하겠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뭐 열병합 발전소를 하겠다 한다면 뭐 유럽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고 갔다 오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해외 연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문제 제기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꼭 이게 어떤 특정 업체 아니면 특정 분야를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시비거리는 있었는데 외유성이다 이런 논란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외유성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매결연 지자체 또는 단순히 뭐 선진지락에서 선진의회 시찰이라는 명목으로 다니는 연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말 저거 필요할까? 왜 가지?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좀 냉철한 자기 비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이런 외유성 논란에 대한 이제 법적인 제재들은 가능한 게 없습니까? 네, 법적인 제재를 말씀하기 전에 일단 끊이지 않는 이유를 보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는 이 부분이 이제 셀프 심사,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고 하는 그런 말도 들 수 있고 아니면 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지방의 의원들이 가는 그 예산도 사실은 본인들이 심의를 하고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걸 다 본인들이 다른 사실은 국회 지금 공수처도 문제인데 공수처가 특히 문제되는 게 지금 검찰 수사가 본인들이 본인 수사를 안 한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관이 생겨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이 예산도 사실은 본인들이 예산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깎을 수는 없고 계속 그냥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다른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본인들 놀러 가는데 왜 세금을 국가 혈세를 드려야 되느냐. 의원들이 직접 뭐 외유성이라고 한다면은 이걸 본인들 돈으로 자비를 들여서 가라. 그러면 이게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들 직무와 연관이 있는 부분이라면은 공적인 자금을 들여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건 관련성이 적다고 하는 부분은 자비를 들여서 가는 방안을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저희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90년대 초반부터 이 주민들이 공항에 가서 현수막을 끌고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외유성 논란인데 떠나니까 가지 말아라 이런 반대 시위를 했는데 제가 이 사례를 찾아보니까 정말 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습니다. 엄청나게 계속 그동안 이런 논란들이 있어 왔거든요. 논란들이 있어 오고 그럼 이걸 없애자 뭐 이런 논란까지 있었는데 법적인 제재는 사실은 처벌 규정은 없어요. 이렇게 공무원 지방의 의원들이 해외 연수로 갔는데 이게 외유성이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이걸 외유성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통제 장치는 주로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게 현재까지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벌어진 그 예촌군 의원들이 해외에 갔는데 이렇게 폭력 사태도 벌어지고 하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의회에서 제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의원들 총사퇴하라 이런 요구를 하긴 했었는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해결이고 법적인 부분을 좀 찾아보니까 최근에 이제 서울시 같은 데서는 이런 이제 외유성 출장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거 직무하고 관련이 없는 거 아니냐 해서 주민들이 지방자치법에 제정된 주민 감사 청구를 했습니다. 상위 기관에 감사 청구를 하면 상위 기관이 판단을 해서 이게 좀 부적절한 집행 같다 하면 환수 조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지자체장들을 상대로 주민 소송을 또 할 수 있고 굉장히 또 극단적인 방법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의원들이 했다 하면은 주민들이 소환할 수 있는 방법도 이게 지방자치법에는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실제 이용된 거는 주민 감사 청구를 해서 비용 환수를 해라 이런 결정이 몇 가지가 있었고 소송이나 뭐 주민 소환까지는 상당히 규정이 엄격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예. 실제로 제 아는 분이 20대 때 의원이 돼서 의장까지 4선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이런 연수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가면은 그분도 하는 얘기가 처음 의회에 입성을 해서 연수를 갔는데 반대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 가느냐에 대해서 반대 이야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다 같이 가자 해서 갔더니 첫 번째 그래도 성과는 있었다. 뭐냐면 의원들 간에 화합도 하고 의원들 간에 뭐 3박 4일, 4박 5일 같이 활동하면서 그동안 의회에서 하지 못했던 뭐 다른 많은 얘기들도 하고 새로운 정책들도 개발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번일 때는 상당히 괜찮은데 네. 그 다음에 또 화합하는 연수가 돼버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자기는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대신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야별 이슈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지 시찰이나 이런 거 갔다 오는데 대부분 전자의 문제, 화합이나 아니면 선진의회 시찰로 되었던 문제에 있어서 이 단순하게 의원들의 연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의원들 연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누가 대동이 되냐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수발하는 의원들을 보조하는 행정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전남도에서도 좀 문제됐던 많이 언론에도 나왔었는데요. 의원보다 그 수행하는 공무원 숫자가 더 많더라. 그 돈만 수천억이고 수억이 되더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정말 의미가 있느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 가면 사진 찍고 갔다 와서 해외 연수 보고서 써야 하니까 연수 보고서 지원해주고 이런 관행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네, 이처럼 외유성 논란으로 이제 해외 연수 무용론까지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뭔가를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참조할 만한 사안을 보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입안한다면 다들 박수 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자신의 식견을 넓히는
그런 정도라면 굳이 그거는 자기 돈 들여서 갔다 와도 되는데 굳이 세금을 들여서 해야 할까라는 게 사람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 프로그램도 대대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셀프 심사가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셀프 심사를 통째로 뜯어고치지 못한다면 연수에 대한 항목, 그러니까 연수를 갈 수 있는 대상 자체를 뭐 선진지 연수가 아니라 지역 현안과 맞물린 선진지 견학에서 상황에 대해서 현지와 밀접한 토론, 그리고 그 결과물들을 직접 의회에서 그것들을 도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만 연수를 실시하게 하는 것, 그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좀 살펴볼 게 있는데요. 앞서 그 연수가 그냥 단순한 선진의회 시찰, 선진문화시찰과 같은 하나 부류가 있고 이슈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하나 있는데, 최근에 또 문제되고 있는 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단순한 선진지 견학뿐만 아니라 민간 교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단체 또는 뭐 지자체 간 뭐 자매결연 도시 방문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뭐 해당 뭐 체육회 또는 뭐 분야별 문화계에서 그 해당 지자체 교류 방문하고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때 의회 전체가 가지는 않더라도 의원들이 몇 분이 같이 동행하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실제로 이런 교류 행사 참여하겠다라고 갔는데 중간에 의원님들이 잠시 옆길로 새셨어요. 그래서 잠시 대도시 갔다 뭐 나름대로 문화시찰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건 관광을 갔다 왔다라고 하는 좀 사건도 최근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런 걸 본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감시의 기능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예천군 의회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당신 책임지고 아웃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사과 또는 본인이 뭐 보직을 사퇴하는 이 정도지 사실은 없거든요. 첫 번째 경제적으로는 당연히 연수 비용의 몰수.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이나 뭐 다른 거 할 때 보면 계약 위반하면 뭐 그 계약금의 몇 배를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단순하게 그 연수 비용을 단순 몰수가 아니라 연수비의 몇 배 몰수하는 뭐 이런 경제적 조치를 취한다든지 좀 더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그리고 연수를 저도 개인적으로 연수 프로그램 많이 진행도 해보고 하는데 그 각각의 참여자들이 좀 목적이 좀 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연수를 포괄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러면 다 불만이 생기니까 이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다 여기저기 다 하나씩 입맛대로 맞추다 보면 방향을 잃은 연수가 되거든요. 의회 연수가 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한정해서 연수를 시행하고 끝나면 복귀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로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이게 좀 시급하지 않나 보입니다. 네, 이제 감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혹시 감시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져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앞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자발적 감시 기능밖에 없었어요. 첫 번째, 사고가 터지면 아니면 뭐 이랬더더라 하니까 지역에 아니면 지방 언론들이 정확하게 이걸 집어내고 이거 문제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 그게 조금 사건이 커지면 중앙 언론까지 나와서 뭐 좀 문제 제기하고 그러면 뭐 의회에서 사과하는 정도, 이게 가장 기본이었고요. 두 번째, 요즘은 예산 감시, 시민단체에서 예산 감시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원들 또는 공무원들 해외 연수가 단골 메뉴였습니다. 사실은 해외 연수 자체에 대해서 의원들이나 뭐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직능단체들 있잖아요. 이 직능단체들에서 하는 연수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냐, 놀러 가는 거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 연수 비용에 대한 예산 감시 활동들이 좀 포괄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 과정에서 좀 많이 감시 기능이 강화되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시민들이나 언론에서 하는 자발적인 기능이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는 거예요. 기껏 의회에서 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연수 심사하는데 의원들만 하면 문제 제기는 셀프 심사라고 하니까 민간인 1명, 2명을 끼워 넣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심사를 가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미 결정됐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거기서 반대해봐야 의미 없다라고 대부분이 말씀을 하셔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독립된 의결기구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도 언뜻 말씀하셨는데 차라리 예산 그 연수에 대한 필요한다면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결기구를 만들고 거기에서 결정하게 한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두 분과 외유성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해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외유성 연수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마련돼야 될까요? 네, 원래대로 하면 사실은 중이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그래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공수처가 본인들이 이 검찰이라든가 수사해야 될 사항을 본인들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럼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해라 이런 논란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 예산이나 이런 것도 외부적인 독립기관에서 통제를 하게 되면 전 실효적인 통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보지만 입법이라든가 조례 제정 활동을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현 가능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예를 몇 가지 그 청주시의회라든가 광주 광산구의회 새로운 운동 같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자정 활동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순천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프로그램도 좀 자선 봉사 활동도 하고 실질적으로 직무와 연관이 있는 곳으로 한정하자. 그리고 그 비용도 사실은 뭐 봉사활동 비용도 의원들이 자비로 부담하고 하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언론이라든가 시민단체에서 감시를 많이 하니까 이런 일이 이제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계속적으로 감시를 하고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펼치면 좀 더 좋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의원들을 잘 뽑아야겠죠. 선거 때 되면 친한 사람 뽑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 뽑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활성화되려면 의원들이 정치인들이 아니라 각 분야별 직능 대표들이 실제로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못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사실 각 분야별 산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뽑자 시민들이. 두 번째, 이왕 어차피 뽑힌 구조라면 현재도 바꾸려면 첫 번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예산 심사를 시민들이 직접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 또 두 번째,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꼭 공무원들을 꼭 대동해야 하느냐 필요 없다.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만 가라. 의원들이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의원들이 전부 다 본인들이 필요한 것도 사진 찍고 갔다 와서 결과 보고서 본인들이 다 작성해야겠죠. 그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결과 보고서도 단순히 연수가 아니라 분야별 이 정책 이슈에 대한 부분이 같이 담기는 내용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작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사전에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갔다 와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을 갔다 왔다가 대한 공개가 정확히 되는 것.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의회 조례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공개되지 않은 연수 보고서 뭐 날짜 지키지 않으면 뭐 갔다 와서 보름 후에까지 공개해야 한다 하는데 그거 지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걸 법적으로 강제하고 지키지 않으면은 연수 비용을 다 회수하는 회수하자. 좀 이런 강제 기능을 좀 만들 필요도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네, 부적절한 해외 연수를 방지하고 또 지방의회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최근 해외 연수 관련 조례안 개정과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만큼 의원들의 자세와 역할에 대해 제고하며 시민들도 지속적인 감시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 토크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